이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엘렉투스가 결국 초인간이죠. 순인간. 이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냥을. 오늘은 좀 생경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석기인들은 대항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했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은요, 지구상에서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 내륙국이라고 그래서요. 다른 나라를 거치고서도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의 오지 가운데 오지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마르칸드에 있는데요. 여기서 바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해왔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원초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살펴보는데 특히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 대상이었거든요. 만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강이 무수하게 많죠. 강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용어지 않습니까? 한반도. 저는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반도를 한자를 넣어서 바꾼 것뿐인데요. 일본인들이 한반도라는 용어, 조선반도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는 그리스 반도라든가 이태리 반도처럼 또는 이베리아 반도처럼 바다를 향해서 뻗쳐나가는 전쟁 거점으로서의 반도가 아니라 포위된 반도입니다. 해양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조선족 500년 이상 우리는 해양 활동 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해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늘 폐쇄적이었었다. 소극적이었었다. 그런데 이런 통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동아시아 해양사를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었다. 이런 것들을 쭉 규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진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우리 터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활동을 했을 때 그냥 활동을 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무역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업을 생각하게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유족들은 대부분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륙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바닷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석기인들은 사실은 농경 이전에도 어업을 많이 했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은 어떨까? 그런데 세계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업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먼 바다를 넘나드는 원양어업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이죠. 인간은 사냥을 먼저 했을까? 어업을 먼저 했을까? 이거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사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이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피엔스, 그 이전까지 올라가서 말 그대로 호모 엘렉투스, 사람 처음 섰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짐승을 잡겠습니까? 동물을.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그림으로 통해서 익숙해졌고 세뇌당했는데요. 맘못으로 인간들이 모여서 사냥을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장 손쉬운 것은 채집이 있죠. 가장 손쉬운 채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그냥 주스면 되고요. 따면 됐던 거죠. 이거 말고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먹을거리를 구했는데 그거는 물고기죠. 강가나 바닷가나 호수나 어디나 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도 호수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가면은 반드시 물고기들이 있고 그리고 조개가 있어요.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다 잡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조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런 지역에서도 조개를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이 있는 곳에서는 조개가 있고요. 물풀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생선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사마르칸드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주장하는 이런 설에 관해서 보완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부안에 살고 있었는데요. 부안 바닷가에 가면은 거기는 갯바위가 많이 발달했어요. 뭐 저는 그 격포라든가 뗏목 타고 제가 들어간 적도 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바닷가에서 놀고 있으면은 밀물이 한번 콱 밀려왔다가 나가면은 그 갯바위 구멍구멍 사이에 멸치떼들이 가득가득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잡는 어업이 아니라 줍는 어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부직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채집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수렵이라기보다는 어렵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수렵 채취란 말 대신에는 어렵 채취란 맛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을까요? 현재로서 가장 최신의 연구는 약 78만 전입니다.
호모 엘렉투스죠. 그러니까 호모 엘렉투스의 중간 단계쯤부터는 확실히 인류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고 그 물고기를 그냥 날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익혀 먹었다는 것, 즉 불로 요리했다는 증거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요르단강 근처인데요. 이 유적지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런 면에 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찾았는데요. 이게 비엔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호모 엘렉투스가 어업을 하는 장면이죠. 이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엘렉투스가 결국 초인간이죠. 순인간, 원래 엘렉투스. 이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냥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하게 물가에서 활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들은 물속에 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모 엘렉투스도 물속에 잠수해서 조개등을 채취했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조개와 관련된 제품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7만 년 전, 5만 년 전 이런 시대의 조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통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통념을 깨야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물가에서만 잡았겠습니까? 아니죠. 먼 바다를 건넜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세계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7만 년 전부터 홍해를 건너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홍해는 좁은 바다죠. 이 좁은 바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좁지만은 결코 좁은 바다는 아니거든요. 부산에서 출발하면 대마도까지 최단 거리는 55km 기준으로 합니다. 55km, 53km, 57km 설이 있는데요. 55km 전후밖에 안 됩니다. 홍해는 당연히 넓죠. 이건 넘나드는 겁니다. 그리고 4만 년 전 이쯤에도 이미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했다는 설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양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을 증거로 해서 나오는 설들이니까 설득력이 매우 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만 년 전에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입니다. 이 대양주를 어떻게 인간이 건너갔겠습니까? 5만 년설, 4만 5천 년설, 4만 년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원주민들은 동남아시아를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가지고 건너가는데 이른바 징검다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8개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장 넓은 해협은 80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만 년을 전후를 했을 때 아니면 5만 년을 전후를 했을 때 이 인간들이 망망대해 80km를 항해하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인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인지가 발달했고 굉장히 몸이 발달했던 거죠. 제가 인간을 정의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탐험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호모 엑스페디쿠스 이런 용어를 제가 부여해서 인류 역사를 탐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인간은 초기부터 이렇게 왕성한 모험 정신을 가지고 멀리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은 이렇게 먼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한 배는 통나무 배일 수도 있는데요. 원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통나무보다는 가장 안정성 있고 그리고 발달된 도구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무를 푸는 카누형 통로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손쉬운 것으로 학자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뗏목이에요. 뗏목과 관련된 이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은 제주도에 태우란 것을 관광용품으로 몇 척 남아있고요. 그러나 1930년대 일본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해안에 우리나라 뗏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뗏목은 그래서 근래까지도 사용된 것이니까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뗏목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왼쪽 사진은 1982년도에 대한해협을 뗏목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요. 이 사진은 83년도에 성공해서 1차 성공이죠. 대마도 북부까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요. 이거 얼핏 보면 통나무 같은데 사실은 대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강남 지역부터 동남아로 연결되는 곳은 대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대나무로 뗏목을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국의 치앙마이를 놀러 가면은 거기서 대나무 래프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양자강 유역도 보면은 곳곳에서 또는 계림에서도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뗏목이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로 만든 뗏목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요. 사실은 2012년도에도 동남아 해양 문화와 한반도의 그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뗏목 실험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필리핀 북부의 루선섬 그 끝쪽에 한 마을에서 대나무로 뗏목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뗏목이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는 사진은 중국의 절강성 주산군도를 출발해서 인천을 거쳐서 다시 전라북도 부안의 격포 그리고 완도를 거친 다음에 제주도 최종적으로 출발해서 43일째 일본 서부 지역에 있는 오도 열대의 나루시마 항에 도착한 사진이죠. 이렇게 뗏목을 타고 항해를 했던 겁니다. 제가 배경으로 삼은 것은 약 4,000년 전부터도 이 중국의 남부 지역과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은 연결이 가능했었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은 제가 설정한 4,000년이나 또는 대한해의 7,0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대양항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은 이미 유럽 대륙의 중심부죠. 여기서 보면은 3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유적지에서 조개 껍데기가 발견돼요. 이때 유럽 중심부라는 것은 지금의 독일 한쪽이라든가 체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헤미아 지방이죠. 이런 지역에서도 지중해라든가 대상연에선 조개 껍데기들이 발견됐으니까 이게 원거리 보역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뉴기니아에 가면 북부에 그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흑요석을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했는데요. 흑요석은 일종의 화산석이고 금속기가 등장하기 전에 사용됐던 중요한 일종의 그 생활 도구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흑요석 문화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츠쿠에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에 해당하는 곳과 일본 열도 간의 무역권 설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흑요석들이 발견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뉴기니아의 북부에서도 이 피해는 흑요석을 구해야 되는데 무려 400km나 떨어진 뉴브리턴 섬의 광산에서 채취한 걸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400km를 항해해서 흑요석을 왜곡을 해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발트해 호박, 9세기경엔 주로 바이킹들이 호박 무역을 했었는데요. 이 발트해 호박이라든가 지중해 조개 껍질들이 이를테면은 유럽 내륙에서 발견된다. 이런 것들, 그 밖에도 많은 예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인류 역사는 일찍부터 해양 활동이 활발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해당하고 제가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계사적으로는 해양문화, 어업문화, 온양무역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통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쓴 고조선 문명과 해륙 활동에는 이런 세계적인 사례, 문명의 사례들도 언급되어 있고 특히 우리 지역, 구석기부터 특히 신석시대, 초기 청동시대 이 지역의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이라는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일찍부터 강이라든가 또는 호수 등에서의 내륙 어업도 발달했고 바닷가에서 어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무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해양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냈지만은 특히 지금 보시는 것은 주로 이론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전집으로만 냈을 때 해양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하의 논문들을 쓴 것을 모아서 전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양이라는 학문은 무궁무진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고요. 우리 민족은 만주일대와 특히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1000년 동안은 우리는 반도에서만 살아왔잖아요. 반도라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우리 쪽 바다는 유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지중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해양활동, 어업이 발달했고 특히 이 한가운데 있는 이를테면 모든 교통로의 인터체인지 격에 해당하는 우리는 해양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발달했고 그리고 해양문화와 해양력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은 있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조선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또 억제했기 때문에 조선은 주변 부족 국가로 전락했고 백성들은 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못 살았고 무역 활동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웠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양 앞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1994년 이후에는
바다가 실질적인 영토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1개 이상 지역에서 영토 갈등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8개가 바로 해양 영토 갈등 분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고요. 비단 독도뿐만이 아닙니다. 이어도 문제도 있고 칠광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북쪽에 녹든도, 도망항하고 동해 입구인 녹든도에 가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는 해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현재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